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 첫 주제 매우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탄핵 심판을 며칠 앞두고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시위대가 폭도로 변할 수 있으며 그러면 위수령과 계엄령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준비한 곳이 국방부랑 합참이 아니고 기무사입니다. 이 문제 직접 폭로한 이철희 의원 급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제가 문건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전시 개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지난해 3월입니다. 탄핵이 3월 10일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문건 어디서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국방부에서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받으셨습니까? 네. 처음에 이 문건 받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마땅한 표현을 못 찾을 정도로 좀 기가 막힌다 그럴까요? 네. 지금 21세기 민주화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민주주의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도 훼손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엄습하는 불안감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네. 2018년에 저희가 위수령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자,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촛불 집회에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기각이 되면 그러면 폭도로 변할 수 있고 폭도로 변한다면 위수령, 나아가서 계엄령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준비한 거예요. 기무사가 설명을 해주시면요. 저 우선 문건의 제목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네. 제목부터가 틀린 거고 위장입니다. 전시라고 한정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시가 아니거든요. 전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계엄을 발동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 약간 위장의 성격이 담겨져 있고요. 시위가 격화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기각돼서 촛불 시위가 격화돼서 불법이나 폭력 시위로 가면 우선 위수령을 발동했다가 그걸로 안 되면 그게 논란이 또 생길 거니까요. 그걸로 안 되면 경비계엄으로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리해 놓은 일종의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이 위수령과 계엄령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위수령은 단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군부대가 일단 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이 군 이동을 그러니까 승인해주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후 승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원해놓고 나중에 승인해도 되고요. 그다음 해당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경찰서장과 합의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군이 주둔할 거냐 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엄령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 비상시에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하는 활동이고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군대가 지휘를 하면서 지역을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건 위수령을 일단 갔다가 안 되면 계엄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작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령 하려면 일단 국회도 있고 국회는 당시에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였으니까 일단 위수령은 군이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준비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위수령도 사실은 군 병력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용도로는 못 씁니다. 네. 위수령이라는 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악용되긴 했습니다만 실제 위수령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 왜 제가 위험하다고 보느냐 하면 위수령을 발동을 해서요. 그러면 특정 부대가 주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청와대 주변은 수방사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 병력을 더 정원하는 문제는, 늘리는 문제는 위수령을 발동하면 그 자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 시위대가 모여 있잖아요. 이걸 군부대를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에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서울특별시장은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 여건이 갖고 있고요. 네. 당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주둔지 경계 지역을 넓혀서 해석하자. 그래서 광화문까지도 경계 구역인 것처럼 군부대 주둔지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병력을 그까지 보낼 수 있다라고 협책을 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한 거죠. 법적으로는 위수령의 발동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참 제가 21세기에 좀 위수령 발동 그러니까요. 조건을 얘기하다는 게 참 저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일단 위수령이나 계엄이나 전부 다 대통령 명령으로 하는 건 시작은 대통령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뭐
저는 좀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가 그 동안에 약간의 일정 부분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네. 아 이거 나중에 탄핵 기각되면은 이게 정말 폭도로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상 유례 없는 평화적인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수령은 군보다는 경찰 중심입니다. 네. 경찰 중심이고 이제 군은 약간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지자체장하고 경찰서장이 전체적으로 네. 상황을 통제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뭐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니 이게 현실적으로 위수령을 발동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실현이 다행히 안 됐기에 천만 다행인데 실현이 됐다면 첫 번째로 이건 위수령 그냥 건너가는 말 그대로 그냥 건너가는 거. 네. 네.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위수령을 빌미로 사실상 계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하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섬찟하네요. 뭐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행정관청, 언론사도 다 군이 장악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네. 예. 그 네. 계엄 협조관이라는 거를 통해서 네. 24개 부처에 네. 군을 보냅니다. 대령급을 정부 연락관을 58명을 소집해서 정부 부처에 각 내려보낸다 이거죠. 네. 중령이나 대령급을 책임져서 내려보내서 사실은 행정 권력을 접수하겠다는 군이 접수하겠다는 얘기고요. 합수부가 그 다음에 언론사에도 군을 보내가지고 다 네.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은 거는 이제 의회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국회 하나는 손을 못 대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사실상 비상계엄이 되면 네. 국회도 뭐 발언할 수가 없죠. 네. 미디어가 다 통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발언할 수가 없는 거고 유신 때 국회 해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산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군정입니다. 군정. 네. 군사 정권이 되는 겁니다. 군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일체 민주주의 질서라는 게 정지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계획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놀라는 겁니다. 보면 서울 시내에 탱크와 장갑차, 뭐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당연히 탱크나 장갑차나 군 병력이 들어오겠지 않은데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보면 탱크 장갑차가 예를 들어 무장 병력이 서울 청사에 한 뭐 20개 사단이 뭐 20개 정도가 2개 중대가 들어간다든지, 네. 국방부에는 국회의사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갑차가 100여 대, 탱크 40대, 장갑차와 탱크 40대 만나실 뻔한 거예요. 네. 저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병력 추가 투입 배치도라는 거는 문건에는 저 내용이 없습니다. 문건에는 지역이 나오고 어떤 사단이 담당이다는 것만 돼 있고 네. 탱크 몇 대, 뭐 몇 대 이렇게는 적시가 안 돼 있는데 한 시민단체가 군인권센터가요? 네, 그 사단이 저런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적시를 한 건데 네. 저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건에 없는 내용을 통해서 그렇군요. 얘기를 네. 한 거라 네,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계획 안에 저 계획이 들어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탱크 몇 대, 네. 이런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공수부대 투입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부 어느 지역 분들은 공수부대 투입하면 뭐 그렇죠. 말만 들어도 놀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좀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네. 예, 위수령 선포 사례인데요. 총 네. 3회가 있었습니다. 65년 8월에 한일협정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위수령을 선포했었고요. 네. 71년 10월에도 결혼 반대하는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도 위수령이 선포가 됐었고요. 네. 79년 10월에 부마 사태 때도 위수령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총 3번이고요. 계엄은요? 경비계엄 네. 선포 사례 같은 경우에는 4.19 학생 의거 때 60년 4월이었고요. 61년 5월 5.16 쿠데타에도 경비계엄이 선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총 9회가 선포가 됐었는데 제주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48년, 여순 반란 사태라고 48년도,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4.19 학생 의거 때도 60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었고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61년도, 그리고 64년에 6.3 사태, 10월 유신, 그리고 부산 소요 사태 79년도, 네. 79년 11.6 사태에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총 9회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각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당시 분위기상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군은 당연히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국내에서 지역이 국내고요. 우리 국민과 시민에 의해서 평화적 네. 집회가 이루어진 것을 군의 작전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최악의 경우를 군이 상정할 게 아니죠. 네. 그거는 우리 경찰력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력을 하다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있지도 않은 사건을 있을 거라고 가정하에 네. 그것도 무리하게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짰다는 얘기는 만약을 대비한 계획으로 보기에는 지나치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계획의 실행 계획인데 실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왜? 탄핵이 인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아직도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바꿔야죠. 이 흐름을 보면 이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뭔가 군이 특히 기무사가 군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무사가 특정 권력을 위해서 시민들을 적으로 보고 뭔가 계획을 세웠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그 당시에 정부나 아니면 네. 군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걸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실제 그때 제가 만나본 많은 보수 예. 진영 분들이 기각 쪽에 무게를 두고 뒀었죠. 계셨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과 전혀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의원님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네. 평화적으로 아주 그때 집회에 나오신 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전에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농단에서 엄청난 비난을 했던 네. 그런 사태였고 아주 평화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폭력 행사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군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이냐. 이건 정말 예전에 5.16 군사혁명과 비슷한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두 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일단 앞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네. 실행되지 않은 실행계획이라고 제가 딱 규정을 했습니다.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21세기의 군이 민주사회에서 군이 이런 계획을 세웠고 발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한국 현대에서 한국 정치사를 얼룩지게 만들었던 기무사에 대해서만큼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요. 네. 어떤 사령관이나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정치 개입 못하게 나쁜 짓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무사 개혁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모셨는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일단 기무사가 요즘 안 등장하는 곳이 네. 없습니다. 기무사가 뭐 하는 곳인지 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네, 국내에 있는 유일한 정보 수사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군에 관련된 첩보나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란외환해제나 국가보안법 같은 특정범죄 수사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무사라는 곳은 군과 관련한 예민한 정보가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최근에 봤던 기무사 관련 내용은 군하고 관련 없는 게 너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을 한다거나.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세월호 유가족이 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최초에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판단하는 건 그때 군도 어쨌건 보조적으로 아이들의 구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향을 조사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안산 단원고에까지 와가지고 네. 했다라는 부분은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거는 범죄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보고서를 보면 기무사의 보고서를 보면 어느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뭐 정부의 우호죠. 그렇죠. 매우 강성이고. 매우 강성. 막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죠. 그리고 뭐 네. 이 유가족들에게 보상이 많이 가는 것에서 좀 비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이철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무사가 본인들이 해야 되면 안 되는 일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이번 사실 이 위수령이나 계엄 관련해서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정말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폭동이 일어났다. 그랬다면 준비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네. 근데 그 당시에 단 한 건의 무슨 폭행이나 그런 사건도 있었나요? 촛불 집회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많이 그 앞에서 방송도 심지어 저희 9시 리포트에 보도에 보면 집회 참가자들이 총소까지 다하고 하는 그렇죠. 그런 집회다 그래서 해외 언론이 관심 갖고 그랬었는데 그걸 사실상 매우 적으로 위험하게 판단하고 사실상 그냥 어찌 보면 그 전 정권 또 군 내에서는 그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저 적들을 제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군대 내부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더 위에 전 정권의 실세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무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정말 이거는 뭐 기무사를 정말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니까요. 정말 정신들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앞서 이제 법적인 건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가 만약에 이 위수령이 무효라고 가결하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문건 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계획안에 보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가 해산을 이제 공표해서 만약에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2달 정도 시간이 생겨요. 국회가 제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2달 기간에 모든 걸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걸 보면 네. 구체적으로 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계별로 준비를 해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방안,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라고 하는 방안까지 다 세워놨다고 하는 걸 보면 기무사나 이런 군이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가 심지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홍등나가다고 생각했어요.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이철희 의원 이야기처럼 실행하려고 했지만 실행되지 않은 문건입니다. 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네. 특정하게 어떤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작성만 하고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뭐 이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자체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기무사에서 이게 벌어진 거고 이게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 네.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수령 발동 요건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네. 법정 요건을 체크한다거나 계엄 발동 요건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거는 실행 계획이잖아요.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라든지 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문건이 당시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당시에 또 예. 한민구 장관이 그때 국방부 국방부 장관이었죠. 장관하고 있었죠. 보고가 된 게 확인됐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문건 보고받은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두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네.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고요. 네. 문건 작성자로는 소강원 전 현 기무사 참모장인데 네. 기무사 계획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TF에서 활동하면서 기무사 관련된 정보를 총 참모장이라고 하는 건 이 참모 문건을 전체-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무사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건데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개혁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계획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국회와 국방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